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외 두 꼭지를 더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남편을 걷게 만든 효성스러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선비 가문의 딸이 늦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가서 보니 신랑은 안진뱅이고 시어머니는 앞을 못 봤다. 하지만 원래 성품이 고운데다 선비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훈육을 잘 받은 여인이라 쓸데없는 팔자 타령을 하기보다는 온갖 날품을 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비슬산을 넘게 되었는데 해가 질 역이라 그런지 땅거미가 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주변이 어슬어슬했다. 가다가 보니 언덕배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터억 앉아 있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간절하게 호소했다. 산신령님, 나는 잡아먹어도 좋은데 집에 안진뱅이 신랑하고 눈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집에 안 가면 시어머니하고 신랑이 자기들을 내버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모양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그때 저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산신령이었는지는 몰라도 호랑이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서 여인이 시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친정을 갔다 오는 길에 빚을 싼 호랑이가 맞길래 내가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온 뒤에 나를 호식해 가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신랑을 평생 벌어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이러니 호랑이 밥이 되려 천상 비슬산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안진뱅이 신랑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가려고 하나? 그러자 눈 어두운 시어머니도 눈을 번쩍 떴다. 아이고, 야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간다는 말이냐? 안 된다. 차라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 내가 갈게. 너는 신랑하고 같이 살아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산신령하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신랑이 두 발로 걸으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잘 사세요. 여보,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잘 사세요. 그러고 며느리는 혼자 쓸쓸하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걸어서 좀 전에 호랑이를 만났던 그 자리에 가니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고, 산신령님요. 저는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산신령님이 날 호식해 간다고 하니 눈 어두운 우리 어머니가 눈을 퍼뜩 뜨고 안진뱅이였던 신랑이 벌떡 일어서서 나를 붙들려고 쫓아나왔습니다. 이러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앞발로 땅을 탁 치며 말했다. 내가 비슬산 산신령이다. 듣자 하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편한테 열려라고 하더라. 그런데 과연 그렇구나. 남편 다리하고 시어머니 눈을 고치려고 내가 그랬으니 가서 늙은 시어머니 잘 모시고 남편하고 잘 살아라.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눈뜬 시어머니와 걸어다니는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에서 전승된다. 두 번째 꼭지는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나진사와 송진사는 한양 과거시험장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가 마음에 든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어서 과거가 끝난 뒤에도 한 달을 같이 어울렸다. 나진사와 송진사에게는 서너 살 되는 딸과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돈을 맺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 나진사가 송진사에게 청혼했고 송진사는 당연히 받아들였다. 혼인날이 되어 나진사와 딸이 송진사 집에 신행이라고 가서 보니 부자라고 하더니 석갈에는 나발을 불고 비가 새는 벽에는 청룡 황룡이 날아다니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다. 좋은 집에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야? 딸은 살면서 처음으로 친정아버지 등에다 대고 원망했다. 아버지, 평생 저의 집에는 오지 마세요. 시집이라고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쫄쫄 굶은 색시가 마당에서 보니 저 멀리 기와집이 보였다. 색시가 시동생에게 물었다. 저 집은 누구네 댁입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권씨댁이에요. 도련님, 내일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다음 날 새벽에 가보니 대문을 아직 안 열었다. 마당새를 불러서는 주인 좀 불러달라고 말했다. 마님, 대문간에 어떤 새댁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신고? 그때 색시가 들어와서 대답했다. 저는 송진사 집에 새로 시집 온 사람입니다. 집 10동하고 나랑 10썸만 빌려주시면 올 가을거지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맘씨 좋은 권시댁마님이 아무 날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며칠 후 권시댁마님이 약속한 물건을 보내왔다. 새댁이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전체 가족회의를 열었다. 아버님, 제가 권시댁에 가서 집 10동과 나랑 10썸을 빌려달라 해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요량해서 해라.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뭐. 시어머님과 저는 지금부터 하루에 배 2피를 짤 것입니다. 우리 고부가 짠 배는 장에 가져다 팔아서 당장에 필요한 돈과 식량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동생과 당신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하루에 개똥 3망태기에다 나무 석짐식만 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여 개똥으로 거름 여러 무더기가 만들어졌다. 새댁은 강변에 가서 새끼줄로 금줄을 치고는 호박 구덩이에 그 거름을 넣어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매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10년 만에 400석을 수확하는 부자가 되었다. 현명한 며느리에 관한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에서 전승된다. 세 번째 꼭지는 효자 집에 걸어 들어온 동자 삼이야기입니다. 어떤 효자의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다. 아들이 동서남북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약을 물어서 구해와도 통 병환이 낫지가 않았다. 어느 날 전국 팔도를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 노독이 쌓인 효자가 쌍분 사이에 잠깐 누워 있었다. 그때 산신령처럼 생긴 한 노인이 나타났다. 이보게, 자네가 그렇게 약을 구하러 당겨도 약을 구하지 못하니 내가 가르쳐 줄게. 아무 곳 아무 의원에게 가봐라. 효자는 불이 나게 그곳으로 아무 의원을 찾아갔다. 병세를 듣고 난 의원이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네. 어르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힘이 들든 공이 들든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니 입맛을 쩍쩍 다시던 의원이 어쩔 수 없는지 말했다. 노부인의 병화는 5살 난 남자아이를 솥에 넣고 푹 고운 것을 자셔야 한다네. 아이를 삶아서 먹이라니 기가 꽉 찬 효자는 그 말을 듣고 털럭거리며 집에 왔는데 하도 마음을 써서 거의 탈진이 되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서 주는데 힘없이 떠넣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다. 약을 구하러 갔다 오시더니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의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방법은 가르쳐 주었지만 차마 당신에게 말할 수가 없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머니 병은 어린애를 삶아서 폭 고운 것이라야 고칠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말하겠소? 그러자 아내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앉았더니 밥상을 물리자 부엌으로 갔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부엌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반나절이나 지났을까? 한참을 울었는지 얼굴이 발갛게 되어서 나와서는 사랑방으로 신랑을 찾아왔다. 여보, 우리는 나이가 젊으니 아기는 또 낳으면 되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시는데 약해 드립시다. 남편은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아내 말이 참 고맙고 슬펐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내는 아이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오자 솥에 물을 데워서 아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을 한 솥 붓고는 장작을 떼서 물을 끓였다. 그 사이에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 아이가 밥을 다 먹자 여인이 말했다. 야야, 나는 오늘 너를 한번 업고 싶다. 아이가 좋아라 매달렸다. 엄마야, 엄마야, 업어도. 아이가 업히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는 데로 갔다. 엄마야, 물을 왜 자꾸 끓이세요? 할머니 주무시는 방이 추워서 군불을 넣는다. 그러더니 솥뚜껑을 덜컥 열어서 아이를 던져넣고는 솥뚜껑을 닫고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마당으로 나왔다. 그렇게 부엌에서 나오는데 솥 속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살인문을 열고는 쑥 쫓아 들어왔다. 아이고, 배고파라. 엄마, 점심 주세요. 여인은 화들짝 놀랐다. 아, 이거 내가 남의 아이를 그랬는가 보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이를 보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 아이가 분명했다. 이거 큰일 났다. 부엌에 얼른 가서 솥뚜껑을 열어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솥 속에 큰 동자섬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부부의 효성이 뻗쳐 동자섬이 하늘에서 떨어졌던가? 아니면 부부의 효성에 감동한 팔공산 산신령이 보내준 건지도 몰랐다. 동자섬을 솥에 넣고 구웠던 것이고 그걸 먹고 어머님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이 효자 이야기는 대구광역시군이군 효령면에 가면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죽을 운명이었던 사내가 장님 점쟁이의 점괘 하나로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뭐든 잘 알아맞히기로 유명한 장님 역술가가 있었다. 하루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느 집에 대문을 두드렸다. 날이 저물어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신세 지고 갑시다. 예부터 저녁에 찾아오는 나그네는 무조건 저녁밥을 먹여 재우고 다음날 아침밥까지 대접하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었다. 하지만 밤이 늦어 대접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주인은 부인에게 밀가루를 내어주며 국수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약간은 심술궂은 장난기가 주인에게 발동했다. 장님 점쟁이가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점을 잘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밤참을 시키고 나왔는데 무엇이 나올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구려. 역술가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제자들을 쳐다보았다. 기회를 줄 테니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이겠지. 그러자 제자들이 한참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더니 그중 한 제자가 말했다. 뱀사자가 나옵니다. 국수 같은데요. 주인은 속으로 그거 참 신통하구나. 하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장님 역술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국수가 아니고 부침개로군. 그러자 주인은 장님 점쟁이가 용하다고 하더니 스승이 제자보다 못하구먼. 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부인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국수가 아니고 정말 부침개였다. 국수를 하라고 한 주인은 깜짝 놀라 장님 점쟁이에게 물어보았다. 제자는 국수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국수가 아니라고 했소? 제자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소이다. 뱀 사자도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다른 법이외다. 낮에 뱀 사자가 나오면 국수를 뜻하는 것인데 뱀이 국수처럼 몸을 길게 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에 뱀 사자가 나오면 밤에는 뱀이 다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부침개가 됩니다. 주인은 무안해하며 부인에게 물었다. 내가 분명히 국수를 하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부침개를 했소? 급히 서두르다 보니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할 수 없이 부침개를 했지요. 와, 정치는 솜씨가 참으로 용하십니다. 그러자 역술가가 미소를 지었다. 뛰어난 역술가는 점괘도 중요하지만 점괘를 때에 맞게 풀기를 잘 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장님 역술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명주 한 피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친구가 점을 잘 치니 가서 물어보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역술가를 찾아갔다. 그런데 친구는 어디를 갔는지 없었고 제자만 있었다. 점을 치러 왔더니 안 되겠구나. 아, 무슨 점인지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내가 점을 친다고? 그래, 한번 맞춰보아라. 내가 명주 한 피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제자는 점치는 상까지 7개를 3번 흔들고 뽑아서 그것을 합하고 빼더니 괴를 뽑아 이렇게 풀었다. 유서방네 소가 먹었습니다. 예끼 이놈아! 소가 명주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역술가의 친구는 제자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다가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는 역술가 친구를 만났다. 너희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근데 너는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는고?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자에게 점을 치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역술가가 길에 앉더니 친구의 점을 다시 쳤다. 상까지 7개를 3번 흔들고 뽑아서 그것을 합하고 빼더니 점괘를 뽑아 이렇게 풀었다. 너희 집에 북통 매달아 놓은 데가 어디 있지? 그리로 가서 북통 속을 들여다봐라. 친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매달아 놓은 북통 속을 뒤졌다. 거기엔 정말 잃어버린 명주가 떡하니 들어있었다. 친구는 명주를 들고 급히 역술가를 다시 찾아가서는 말했다. 자네 참 용하군. 그런데 내 제자는 어떻게 북통 속에 든 것을 소가 먹었다고 한 게야? 이 사람아, 우리나라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자는가? 점이란 것은 점괘를 뽑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닐세. 풀기를
잘 풀어야 하는 것이지. 북통은 소가죽에 버드나무를 대어 만든 것이니 소우자와 버들 유자를 풀어 유서방네 소가 먹었다고 한 것일세. 이 말 역시 점괘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괘 풀기를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때 장님 점쟁이가 혼자 산을 넘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지팡이로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았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점을 쳐볼 요량으로 돌을 하나 집었는데 차돌이었다. 점쟁이는 차돌을 힘껏 던졌다. 그러자 딱 하고 소나무에 맞는 소리가 났다. 역술가가 소나무와 차돌을 조합해 점괘를 뽑으니 소나무 송자에 차돌이라 송차돌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역술가는 송차돌이라는 이름을 큰 소리로 냅다 불렀다. 마침 근방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왔다. 어째서 남의 아들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게요? 니시오? 나는 당신이 방금 부른 송차돌의 아비요. 당신 아들 이름이 점괘에 나와서 불렀소. 송차돌의 아버지는 역술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어째서 우리 아들 이름이 나왔을까? 그는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역술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 점괘에 아들 이름이 나오다니 아무래도 이상하오. 장사하러 간 아들에게 별일이 없는지 점 좀 쳐주시오. 역술가는 가만히 앉아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점을 치기 시작했다. 큰일이요. 만약 당신 아들이 오늘 돌아온다면 급사를 당할 것이오. 무슨 방도가 없어? 어찌하면 좋겠소? 점쟁이가 막말을 하려는 순간 때맞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며느리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반갑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선 송차돌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끌고 급히 역술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 양반이 뽑은 점괘가 아주 이상하구나.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자 역술가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 급사를 당할 점괘요. 집안에 사악한 기운이 있으니 집안 전체를 두루 뒤져 보도록 하시오. 한밤중에 모든 가족이 일어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느라 난리가 났다. 그때 광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깜짝 놀라 광으로 몰려갔다. 가서 보니 광바닥에 커다란 멍석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멍석을 펴보니 그 속에 웬 남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 그는 바로 며느리의 새서방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저녁 무렵에 며느리의 새서방이 방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다급해진 며느리는 새서방을 광으로 데리고 가서는 멍석에 집어넣고 둘둘 말아서 세워두었다. 남편이 잠이 들면 그를 죽이고 돈을 훔쳐 새서방과 함께 도망을 갈 생각이었던 거였다. 송차돌은 소리를 듣고도 점을 칠 줄 아는 장님 역술가의 점괘 덕분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었다. 차돌의 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역술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역술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